아우름테크, 아우름텍 기획 두 팀의 공기는 마감 직전의 전쟁터처럼 팽팽했다. 특히 회사의 명운이 걸렸다고 알려진 차세대 AI 플랫폼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한지훈 팀장의 파티션 주변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모니터의 푸른빛과 직원들의 피로가 뒤섞여 사무실 전체에 짙게 깔려 있었다. 민수 씨, API 연동 테스트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자꾸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미세한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한지훈은 알았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좋은 상사였다. 언제나 팀원들을 독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려 애썼다. 하지만 몇 주째 이어진 야근과 줄어들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위 상사인 윤상철 상무는 매일같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무실의 다른 한쪽.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분리된 데이터 분석팀은 기획 두 팀의 혼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곳은 고요했고 차가웠으며 그 중심에는 강서연 선임 연구원이 있었다. 강서연 아우름테크의 얼음공주. 그녀는 입사 3년째 이미 회사 내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실력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녀의 성격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회식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업무 외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 자신은 검은색과 흰색, 회색의 무채색 옷만을 고집했다. 감정이라는 기능이 삭제된 고성능 AI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바로 그때 옆팀인 기획 1팀의 박 팀장이 의기양양하게 데이터 분석팀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평소에도 다른 팀의 성과를 가로채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강선임, 잠깐만 봅시다. 우리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인데 예측 모델링이 자꾸 삑사리가 나서 말이야. 강선임이 잠깐만 봐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5초간의 정적 끝에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제 현재 업무 부하율은 120%입니다. 박 팀장님의 요청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식 업무 요청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박 팀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니, 잠깐 봐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같은 회사 동료끼리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제 업무는 동료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팀장님, 데이터와 논리로 처리됩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무안함에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야 했다. 그가 나가자마자 사무실 곳곳에서 역시 얼음공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어 하는 소리가 나지막이 터져 나왔다. 한지훈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이 불편했다. 유능한 것은 알지만 저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날 밤 모든 팀원이 퇴근하고 한지훈 혼자 남아 끝없는 버그와 씨름하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눈은 피로로 뻑뻑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탕비실로 향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텅 빈 사무실을 가로질러 자기 자리로 돌아온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책상 위 모니터 바로 옆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판기에 있는 흔한 커피가 아니었다. 그가 평소에 가끔 사 마시던 조금 더 비싼 브랜드의 라떼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를 비추는 CCTV에도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누가 두고 간 걸까? 청소 아주머니 아니. 그분은 항상 새벽에 오신다. 그는 알 수 없는 의문과 함께 피로를 녹여주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인 데이터 동기화 모듈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팀원 전체가 이틀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윤상철 상무는 회의에서 한지훈 팀장,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손 뗄 각오해 라며 엄포를 놓았다. 바로 그날 오후 지훈이 윤 상무에게 불려가 깨지고 있는 동안이었다. 그의 컴퓨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강서연이었다. 제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참고 공유 폴더 정기 점검 일정 안내. 본문에는 서버 점검 일정에 대한 단 한 줄의 공지가 전부였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서버 록 일용어의 위에 고민 카플레이 위록스존 txt라는 로그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의 팀원 중 막내인 민수가 별 생각 없이 그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수만 줄의 알아볼 수 없는 시스템 로그가 가득했다. 민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로그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간결한 코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템싱 패치라는 주석과 함께 마치 누군가 임시방편으로 메모해 둔 것처럼 보이는 코드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수는 그 코드를 테스트 서버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이틀간 그들을 괴롭혔던 데이터 동기화 오류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팀장님,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훈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팀원들의 환호성이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민수가 보여주는 강서연의 이메일과 그 안의 로그 파일을 보았을 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서버 점검 안내 메일에 왜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지? 실수로 첨부된 파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저편에 있는 데이터 분석팀을 바라보았다. 강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자신의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그녀의 옆모습은 얼음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하고 그리고 읽을 수 없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왜 모두에게 쌀쌀맞은 저 얼음공주가 왜 자신에게만 이런 비밀스러운 도움을 주는 것일까? 한지훈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며칠 전에 그 따뜻했던 커피캔을 만지작거렸다. 여름의 한가운데 그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차가운 눈송이를 발견한 것 같은 기묘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서연이 보내온 의문의 코드로 팀은 급한 불을 껐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고 한지훈의 팀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몇 주를 보상받듯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다. 지훈은 복도에서 마주친 강서연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다. 선임님, 저번에 보내주신 메일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지훈을 향했다. 그 눈에는 고마워하는 상대를 향한 어떤 반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그 자리에 지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뻘쭘하게 남겨진 손을 내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기 싫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걸까. 그의 궁금증은 그러나 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곧 잊혀졌다. 평화는 짧았다. 프로젝트의 정식 오픈 베타 버전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기획 두 팀의 사무실에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지난밤 진행된 서버 이전 작업 중에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치명적으로 손상된 것이다. 알파 테스트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유저 데이터 중 일부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증발해버렸다. 데이터 유실, IT 기업에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사태였다. 사건은 즉시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윤상철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한지훈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지훈 팀장,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이빨 같은 잔인함이 숨어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을 텐데, 하이페리온 같은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경험도 없는 애송이 팀장에게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데이터 유실 사태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부재, 팀 통솔 능력의 부재,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근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지훈 팀장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기획, 이 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윤상철의 공격은 집요하고 가차 없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지훈을 완전히 짓밟아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자신이 신임하는 다른 팀에게 넘겨줄 작정이었다. 지훈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표면적인 서버 로그 기록상 오류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그의 팀이 관리하던 모듈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회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굴욕적인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끼던 팀원들까지 위기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의 눈앞은 그저 캄캄한 절망뿐이었다. 딩! 그때 그의 컴퓨터에서 메일 도착을 알리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그는 무심코 메일함을 열었다. 발신자는 메리타스 1RL111 프로톤마일.com. 처음 보는 이상한 주소였다. 제목은 없었다. 호기심의 메일을 열자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라는 창이 떴다. 지훈은 의아해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사원번호와 입사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러자 암호는 거짓말처럼 풀리며 짧은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데이터 손상은 사고가 아님. 8월 25일 새벽 3시 15분. 외부 IP 예비 1777 XXX. XXX의 비정상적 접근 로그를 확인할 것. 시스템 정기 점검 콜로 위장되어 있음. 방화벽에 패킷 삭제 로그와 교차 검증할 것. 그들은 데이터를 손상시킨 게 아니라 침입의 증거를 지운 것임. 하지만 방화벽은 기억하고 있음. 지훈은 숨을 멈췄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무엇인가? 누가? 대체 왜 이런 정보를 자신에게 메일의 마지막에는
암호 같은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간의 함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우는 사직서를 지워버리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방화벽 로그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메일의 지시대로 그는 자신의 팀에서 접근 가능한 하위 시스템 로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밤을 꼬박 사운 끝에 그는 마침내 흔적을 찾아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IP 주소에서 들어온 희미한 접속 기록. 그것은 정식 시스템 관리자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교묘하게 위장된 비정상적인 경로였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모두의 상식을 뒤엎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했다. 다음 날 열린 징계위원회. 윤상철 상무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한지훈의 무능함을 조목조목 비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번 데이터 유실 사태에 대해 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의 과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밤새 찾아낸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을 보여주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 기록에 따르면 데이터가 손상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에 정체불명의 외부 IP가 시스템 관리자로 위장하여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태를 내부의 업무 과실로 종결하기 전에 고의적인 외부 공격 또는 사보타주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포렌식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상황은 이제 무능한 팀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침해 문제로 전환되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징계는 즉시 보류되었다. 대신 정보보안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지훈은 자신의 목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판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회의실을 나오며 지훈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윤상철 상무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내 놈이 감히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윤상철은 지훈 혼자서 이런 정보를 찾아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돕고 있다. 지훈은 그의 증오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젯밤의 그 익명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자신을 구원한 이 보이지 않는 화살은 대체 누가 쏜 것일까? 진실은 시간의 함수다. 데이터 분석가나 할 법한 차갑고 건조한 문장. 그의 시선이 자석처럼 사무실 저편의 데이터 분석팀으로 향했다. 얼음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강서연. 그녀는 방금 지나간 거대한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아우름테크 사무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보보안팀 직원들이 수시로 기획 2팀과 서버실을 오가며 조사를 벌였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윤상철 상무는 노골적으로 조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며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한지훈 팀의 과실로 몰아가려 애썼다. 한지훈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회사의 공식적인 조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자신을 나락에서 구해준 익명의 조력자. 그를 찾아야만 이 불리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이제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서연. 그는 아마추어 탐정처럼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인간적인 동료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습관이 그에게는 풀어야 할 암호처럼 보였다. 그녀가 마시는 물의 브랜드, 점심시간에 혼자 듣는 음악의 장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독특한 리듬까지. 그는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수집하듯 강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축적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향후 로드맵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 부서 회의에서였다. 특별조사팀의 중간 보고가 있었고 여전히 데이터 유실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유되었다. 윤상철 상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지훈을 공격했다. 결국 외부 공격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건 내부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분위기가 다시 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부사장이 데이터 분석팀의 의견을 물었다. 강서연 선임,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 이 사태의 원인이 내부 과실일 확률과 외부 공격일 확률을 예측해 본다면 어떻소?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고 특유의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데이터셋은 오염되었거나 일부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 예측은 통계적 오류를 야기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아주 짧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되지 않는 한 섣부른 결론은 위험합니다. 진실은 시간과 데이터의 함수니까요. 진실은 시간의 함수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를 절망에서 구해주었던 익명의 이메일 마지막에 적혀있던 바로 그 문장. 물론 흔한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았던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두 번째 단서는 그의 집요함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지훈은 그 익명의 이메일이 사용했던 독특한 암호화 방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일반적인 상용 툴이 아닌 미세하게 변형된 방식이었다. 그는 주말 내내 회사의 내부 R&D 라이브러리에 접속해 암호화,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2년 전 강서연의 이름으로 등재된 내부 기술 보고서, 제목은 비대칭 키 기반 데이터 전송 보안 프로토콜 강화에 대한 제언 보고서의 기술 섹션에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가 받았던 이메일에 사용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마지막 단서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오히려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날도 지훈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자리를 비우지 않고 멀리서 데이터 분석팀 쪽을 주시했다. 밤 10시가 되자 강서연은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출입구로 향했다. 그녀가 지훈의 파티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우는 그녀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듯 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지우는 자신의 의자 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전 그가 책상 위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캔커피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뜨거웠다. 다음 날 퇴근 시간, 지우는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수많은 차들이 빠져나간 뒤 마침내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위의 어둠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서연 선임님. 서연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돌려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왜 저를 돕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커피도, 그리고 시간의 함수도. 그는 그녀가 보냈던 신호들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강서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착각하신 것 같군요. 완벽한 부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쉽게 인정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라고 부를 만한 미세한 결이 실렸다. 쥐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이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암묵적인 대답이었다. 그녀의 차는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구석에 몰린 쥐. 그녀는 윤상철 상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 자신의 아군인지는 명확해졌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다. 강서연. 그녀는 대체 왜 아무런 접점도 없는 자신이 저 얼음 같은 여자의 목숨을 건 도박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주머니 속의 차가운 캔커피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자 윤상철 상무는 초조해졌다. 한지훈이 쏜 외부 공격기라는 화살은 비록 빗나갔지만 그로 인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눈엣가시 같은 팀장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싹을 잘라내야 했다. 그것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그의 방역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윤상철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최고 관리자 계정에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보안 전문가인 한 명을 은밀하게 불러들였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자리는 내가 책임지지. 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기밀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하이페리온 코어, 알파지프. 마치 프로젝트의 차세대 핵심 소스 코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수인을 시켜 한지훈의 업무용 IP 주소에서 경쟁사인
넥스트젠 테크의 외부 서버로 이 파일이 전송된 것처럼 서버 로그를 조작했다. 날짜는 일주일 전으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기획 2팀의 한지훈 팀장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정황이 의심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아우름테크에서 가장 냉혹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난 내부 감사팀이 기획 2팀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얼굴로 회사 규정에 따른 정식 감사 절차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한지훈의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폰, 그리고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그의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정지되었다. 팀장님, 팀원들이 경악했지만 감사팀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지훈은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몇 시간 후, 그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자리에는 감사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참석했다는 윤상철 상무가 앉아 있었다. 감사팀장은 조작된 서버 로그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선명하게 찍힌 한지훈의 IP 주소, 전송된 파일명, 그리고 수신처인 경쟁사의 서버 주소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지훈 씨, 감사팀장이 차갑게 물었다. 이 로그 기록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런 파일을 전송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하게 들릴 뿐이었다. 모함이라니요. 윤상철 상무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한 팀장,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믿었는지 알 텐데. 만약 순간의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어떤가. 그게 자네가 살 길일 수도 있어. 그의 위선적인 위로는 지훈의 가슴에 더 큰 비수처럼 박혔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감사팀장의 질문에 그는 차마 윤상철 상무의 이름을 댈 수 없었다. 아무런 물증 없이 최고의 임원을 고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지훈 씨는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직 처분됩니다. 최종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며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의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짐을 챙긴 뒤 즉시 퇴사 조치 바랍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2명의 보안요원이 기계처럼 다가와 그의 양옆에 섰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굴욕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의 리더였던 사람이 이제는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쓴 채 쫓겨나고 있었다. 팀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윤상철 상무의 서슬, 퍼런 눈이 모두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팀원들이 선물해준 머그컵, 낡은 다이어리를 차례로 상자에 넣었다. 그의 사회적 삶 전체가 그 작은 상자 안으로 구겨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그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떠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사무실 저편, 데이터 분석팀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언제나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는 강서연을 모두가 그를 동정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은 달랐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똑같이 무표정했지만 지우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분노의 불꽃이었다. 그 찰나의 시선 교환. 그것이 그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다. 지우는 건물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홀로 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경력, 그리고 동료들의 신뢰까지.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누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담긴 상자 하나뿐이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직 자신의 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저 수수께끼 같은 여자에게 달려 있었다. 과연 그녀는 움직여줄까? 아니, 그녀가 움직인다고 한들 이 완벽하게 조작된 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는 방금 전 보았던 그녀의 그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한지훈이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손에 들린 상자는 그의 경력 전체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상보다 빠르고 그리고 악랄하군. 그녀는 윤상철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 한번 먹잇감으로 찍히면 상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잔인함. 한지우는 그의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 그렇게 두지 않아. 그녀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더 이상 익명의 도움이나 소극적인 신호만으로는 부족했다. 윤상철이 칼을 뽑아 들었으니 이제 그녀도 칼을 뽑아야 했다. 그리고 한지우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함께 싸워야 할 유일한 동맹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 한지우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있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노트북 화면 구석에서 작은 알림창이 떴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메신저였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호기심보다 짜증이 앞섰지만 그는 무심코 메시지를 클릭했다. 내일 저녁 유유급업 시 남산 도서관 3층 역사서적 코너. 혼자 오십시오. 메시지는 그가 읽는 순간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자동 삭제 메시지. 지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름이 돋았다. 이 비밀스러운 접선 방식.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돕던 익명의 조력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다음 날 저녁 9시 지우는 약속 장소인 남산 도서관에 도착했다. 낡은 책 냄새와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공간. 그는 3층 역사서적 코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높은 책장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어 외부에서는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강서연은 평소의 칼 같은 정장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 주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두꺼운 역사책을 읽고 있는 척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녀는 책을 덮고 그를 돌아보았다. 앉으시죠. 그녀는 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책상으로 그를 이끌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잠시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다. 우리 아버지들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내 지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되물었다. 한지훈 팀장님의 아버지, 한동진 사장님, 그리고 저의 아버지 강민혁 부장님, 두 분은 15년 전 지금은 사라진 대영정밀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등산복 차림의 젊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중 한 명은 분명 지훈이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그때도 윤상철은 두 분의 상사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당시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팀장님의 아버지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챘고 저의 아버지를 설득해 함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그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였다. 하지만 윤상철은 그들의 계획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불러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는데 윤상철은 그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회사를 떠나면 아무 일 없겠지만 한동진과 함께 움직이면 당신 아내가 병원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윤상철은 혼자 남은 팀장님의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술 유출, 횡령, 아버지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은 아버지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를 차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기억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약 파기,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세상은 썩었다고 되뇌던 그 씁쓸한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윤상철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셨습니다. 유일한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리고 한동진 사장님이 결국 회사가 부도나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 외의 감정, 깊은 슬픔이 어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감했던 친구 한동진의 이름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팀장님을 돕는 것은 단순한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팀장님의 아버지에게 진 갚아야 할 빚입니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토록 깊은 과거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이 15년 만에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그의 안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응어리가 되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못다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상속자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동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함께 짊어진 유일한 동지였다. 이제부터 우리 뭘 해야 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강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가움과 냉철함을 되찾았다.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모은 윤상철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차명 계좌, 내부 협력자 명단, 그리고 과거의 비리 증거들까지. 내용을 전부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USB는 파기하십시오. 고요한 도서관, 역사의 책들 사이에서 두 아버지의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아들과 딸의 위험한 동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지훈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그는 꼬박 이틀 밤낮으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두문불출하며 강서연이 건넨 USB 안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것은 윤상철이라는 인간이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연대기였다. 수많은 차명 계좌, 유령 회사,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들. 그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버지, 한동진의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의 흐릿했던 마지막 모습들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사업 실패의 좌절감이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다 꺾여버린 자의 깊은 억울함과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훈의 안에서 무력감은 뜨거운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갔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칼을 든 집행자였다. 그와 강서연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지훈의 오피스텔은 그들의 전쟁을 위한 임시 사령부가 되었다. 서연은 아우름테크의 심장부에서 내부의 적그로 활동했고, 직무정지로 자유로운 몸이 된 지훈은 외부의 첩보원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소통은 오직 몇 단계로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들의 역할은 완벽하게 분담되었다. 서연은 작전의 두뇌였다. 그녀는 USB에 담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윤상철의 디지털 족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서 윤상철의 주변 인물들과 자금 흐름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지도로 그려졌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데이터 나열을 넘어 상대의 의도와 다음 행동까지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훈은 작전의 눈과 귀였다. 비록 회사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에게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팀원들과 술이나 한잔하자며 만나 그들의 푸념 속에 숨겨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았다. 팀장님, 정말 이상해요. 윤 상무님이 갑자기 프로젝트의 보안 모듈을 더 단순한 걸로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저희가 보기엔 너무 허술한데 하이페리온 서버. 요즘도 특정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느려지나. 지훈이 던지는 순진해 보이는 질문들은 서연의 데이터 분석에 맥락이라는 살을 붙여주었다. 그들의 협업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조사는 곧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둘러싼 윤상철의 진짜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상합니다. 어느 날 밤 서연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윤상철이 지난 석 달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신생기술 회사 세 곳과 비밀리에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곳의 이름이 베리타스 테크, 베리타 테크입니다. 베리타스. 지훈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년 전
윤상철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반려되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베리타스 테크의 법인 서류를 파고들었어요. 서연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소유주는 유령 회사 뒤에 숨어 있지만 서버 등록 정보를 역추적한 결과 윤상철의 대학 후배이자 그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윤상철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 그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나 주도권 싸움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가설을 보냈다. 윤상철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실패시키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헐값에 매각하려 할 겁니다. 그때 윤상철은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 베리타스 테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속셈인 겁니다. 그것은 회사의 자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대담하고 교활한 기업 사냥 계획이었다. 지훈이 팀원들에게 들었던 의도적인 보안 다운그레이드 은하, 서버 지연 현상은 모두 이 계획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셈이다. 서버 지연은 기술을 외부로 조금씩 빼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지훈의 가설을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그녀는 지훈이 알려준 서버 지연 시간대의 아웃바운드 트래픽 로그를 정밀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크기로 분할되어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들이 주기적으로 외부의 한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서버의 종착지는 베리타스 테크가 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범죄를 막아야 하는 수호자였다. 며칠 후 그들은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시끄러운 광장시장의 한 구석에서 만났다.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완벽하게 익명으로 묻혔다. 지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는 단순한 부패한 상무가 아니었어. 배 전체를 침몰시키고 보물을 약탈하려는 해적이야. 서연은 뜨거운 빈대떡을 바라보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버지들의 복수만이 아니에요. 회사를 구해야죠.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러려면 해적을 현장에서 약탈한 보물과 함께 잡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선전포고였다. 이제 증거 수집의 단계를 넘어 적을 함정에 빠뜨릴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광장시장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한지훈과 강서연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윤상철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연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하 직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둔갑시킬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순간을 포착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지훈도 동의했다. 하지만 어떻게 덫을 놓아야죠. 서연의 메시지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작전명은 트로이 목마. 서연이 계획의 전체적인 설계를 맡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하이페리온의 핵심 소스 코드와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는 미끼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치명적인 추적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 추적 코드는 일종의 비컨입니다. 그녀가 지훈에게 설명했다. 이 파일이 외부 서버에서 열리고 컴파일되는 순간 저에게 신호를 보내오게 설계했습니다. 신호에는 접속 IP 주소, GPS 기반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시스템의 고유 시그니처까지 담겨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GPS인 셈이죠. 미끼는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쥐가 이 미끼를 물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한지훈의 몫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팀원 중 가장 신뢰하는 막내 민수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정직 처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배를 위로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민수 씨, 나는 윤상철 상무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확신해. 그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줘야겠어. 민수는 처음에는 겁을 먹고 망설였다. 회사 규정을 어기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부당하게 쫓겨난 자신의 팀장을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시 최근 윤상철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팀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훈은 서연에게 전달받은 지시를 민수에게 내렸다. 오늘 밤 시스템 정기 패치 작업을 할 때 개발 서버의 방화벽에 아주 사소한 취약점을 하나 만들어줘. 초보 개발자가 저지를 법한 아주 흔한 실수처럼 보이게, 그리고 서연 선임이 지정한 위치에 내가 보내는 파일을 업로드해줘. 그날 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민수는 늦은 밤까지 남아 시스템 패치 작업을 하는 척하며 서연이 설계한 대로 실수로 위장한 백두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훈이 전달한 하이페리온 코어 파이널 zip 파일을 일반 관리자는 접근할 수 없지만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은밀한 폴더에 위치시켰다. 이제 모든 미끼가 던져졌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지훈은 오피스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연이 만들어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 로그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얼음공주처럼 행동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놓은 작은 창을 통해 24시간 서버를 감시하고 있었다. 정말 미끼를 물까요? 지훈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물게 될 겁니다. 서연의 답장은 간결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윤상철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은 최종 완성본이라는 유혹을 절대 거부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작전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11시 47분 서연의 감시 프로그램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훈의 메신저가 다급하게 울렸다.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숨을 죽인 채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로그 기록은 한 줄 한 줄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인증 로그인 성공, 사용자 YR2S CBER 하율, 등급 최고 관리자 접근 방화벽 설정, 규칙 랄887 임시 비활성화, 접근 디렉토리 하디브 하이페리온 하콜, 접근. 윤상철은 민수가 만들어 놓은 실수를 발견하고 손쉽게 방화벽을 우회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뒷문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다운로드 파일 하이페리온 콜 파이널 zip 다운로드 렌즈 시작. 다운로드 완료. 1.6GB 전송됨. 요치기가.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미끼를 물었다. 완벽하게. 명령어 델록 from 73 45 to 59 인증 로그아웃
사용자 YSCHUL. 윤상철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마지막 15분의 로그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삭제했다고 믿는 그 로그 기록까지 포함해서 서연이 구축한 별도의 미러 서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훈과 서연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로그아웃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확인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처음으로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미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미기를 물었습니다. 이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놓은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덫에 걸린 쥐가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지막 길목을 지키고 서 있을 것이다.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간 지 정확히 3시간 후 새벽 3시 강서연의 개인 노트북 화면에 조용한 경고창이 하나 떴다. Beacon signal detected. 그녀는 즉시 신호를 분석했다. 미끼 파일 안에 심어두었던 추적 코드가 활성화된 것이다. 윤상철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훔친 파일을 열어본 것이 틀림없었다. 화면에는 그의 위치가 선명한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유스페이스 빌딩 12층. 서연은 곧바로 해당 건물의 입주기업 리스트를 검색했다. 12층 전체를 사용하는 단 하나의 회사. 베리타스 테크, 그의 유령 회사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좌표와 IP 주소,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하드웨어 정보까지 담긴 데이터 패킷을 캡처해 즉시 한지훈에게 전송했다. 목표 확인, 판교, 베리타스 테크 오피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역할은 정보 분석에서 현장 요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판교의 유스페이스 빌딩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건물을 감시했다. 오후 2시 예상대로 윤상철의 검은색 세단이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는 다른 남자와 함께 1층 로비에 나타났다. 지훈은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서연에게 사진을 보내자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다. 송기범,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브로커. 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부실 기업의 기술이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는 일을 전문으로 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윤상철은 송기범을 통해 하이페리온 기술을 해외의 익명펀드에 팔아넘길 계획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윤상철의 계획과 다음 행선지를 모두 파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거래를 실행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서연은 아우름테크의 허술한 내부 인터넷 전화, VoIP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윤상철의 사무실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마침내 결정적인 통화가 잡혔다. 브로커 송기범과의 통화였다. 네, 송 대표, 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윤상철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생각보다 시끄러워져서 말입니다. 괜한 의심을 사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였던 거 내일 저녁으로 당깁시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일 저녁.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통화 내용을 녹취해 지훈에게 보냈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거래일은 내일 저녁 9시. 장소는 그랜드 서울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지훈은 메시지를 받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은 있을 줄 알았던 시간이 단 하루로 줄어든 것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거래를 막을 수 있을까? 그들 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임원진 대부분은 윤상철과 얽혀 있거나 그의 권력 앞에 침묵하는 자들이었다. 서연과 지우는 밤새도록 임원들의 프로필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이원익 감사실장.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회사의 규정과 데이터만을 신봉하는 인물. 현재 지훈에 대한 감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지만 만약 그에게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여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이원익 실장이 매일 퇴근 후 회사 피트니스 센터에 들른다는 정보를 기억해냈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서 이 실장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운동을 마친 이 실장이 땀에 젖은 채 걸어 나왔다. 지훈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사님, 잠시만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원익은 불쾌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한지훈 씨, 감사 대상자와 사적으로 만날 생각 없네. 난 감사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야. 그 원칙이 거짓 데이터 위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은 절박하게 말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진짜 범인은 윤상철 상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오늘 밤 9시 그랜드 서울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통째로 팔아넘길 겁니다. 이원익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증거 있나? 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이 밤새 통화 녹취 파일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윤상철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추출해낸 파일이었다. 30초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판단은 이사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이원익은 잠시 망설였다. 감사실장으로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증거를 받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한지훈의 눈에 서린 거짓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절박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결국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플레이어에서는 윤상철과 송기범이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원익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의심은 충격으로,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평생을 회사의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데 바쳐왔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최고의 임원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지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mp3 플레이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건은 내가 확인해보지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지훈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망견하게 바라보았다. 귓속에 꽂힌 작은 통신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서연 역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두 아버지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운명이 이제 원칙주의자 감사실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과연 그는 움직여줄 것인가? 덫은 놓아졌고 그물은 던져졌다. 하지만 어부가 그물을 거두어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원익 실장이 사라진 후 한지훈에게 남은 것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는 강소연과의 보안 채널을 열어둔 채 약속 장소인 그랜드 서울 호텔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8시, 약속 시간까지 불과 1시간 남았다. 그가 움직일까? 만약 그가 내 말을 무시했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강서연에게서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공간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의 결과가 이제 곧 판가름 날 터였다. 8시 30분, 8시 45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지훈이 희망을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 연결된 서연이 해킹해둔 회사 내부 보안 관제 시스템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긴급 대외비 발신 이원익 감사실장 출동 요청 그랜드 서울 호텔 24층 사안 중대기업 자산 치매 행위 포착 전원 비상 대기.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움직였다. 이원익 실장은 그들의 증거를 믿고 감사실장의 권한으로 보안팀을 움직인 것이다. 곧이어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작전 개시. 이원익 실장이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관객입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서울 호텔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그곳에서 윤상철은 브로커 송기범과 함께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송 대표, 수고했네. 윤상철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아우름테크의 심장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베리타스 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겠지. 다 상무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송기범이 아부를 떨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은 처음 봅니다. 그들은 곧 도착할 해외 투자자 기술의 최종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상철은 미끼 파일을 담아둔 자신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귀찮은 벌레를 완벽하게 제거했고 이제 평생을 먹고 살부와 명예를 거머쥘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밤 9시 정각 구매자가 도착했다. 계약서에 대한 최종 검토가 끝나고 구매자는 거액의 인수대금이 담긴 가상계좌에 키가 든 하드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이제 윤상철이 노트북에 담긴 하이페리온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기만 하면 모든 거래는 끝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윤상철이 의기양양하게 노트북을 열고 구매자의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스위트룸의 견고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우름테크의 보안팀 요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이원익 실장이 서 있었다. 윤상철 상무. 이원익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아우름테크 감사위원회 및 보안위원회의 권한으로 귀하를 업무상 배임 및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원익 실장,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일 아침 자네는 이 회사에 없을 줄 알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원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보안팀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변명은 검찰에 가서 하시지. 윤상철의 시선이 태블릿 PC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화면에는 지금 이 노트북에서 발신되고 있는 붉은색 비콘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가 송기범과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하던 통화 녹취록 전문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가 하이페리온 코어 파이널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접속 기록을 삭제하던 모든 로그 기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원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리타스 테크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완벽한 증거의 벽.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벌레처럼 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한지훈, 이건 함정이야. 그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뿐이었다. 브로커 송기범과 구매자는 자신들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며 즉시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보안팀 요원들이 윤상철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회사를 호령하던 최고의 임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호텔 밖.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보고로 전해 듣던 한지훈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15년간 자신과 아버지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강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극히 그녀다운 메시지였다. 임무 완수, 보고 종료. 지우는 그 차가운 문장을 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윤상철의 왕국이 무너진 후 아우름테크에는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몇 주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윤상철 상무의 해임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전사적으로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2명의 직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부당한 혐의를 받고도 끝까지 진실을 추적한 기획 듀팀의 한지훈 팀장. 그리고 그의 숨은 조력자이자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데이터 분석팀의 강서연 선임연구원. 한지훈은 모든 혐의를 벗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회장은 직접 그를 불러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에 대한 신임의 증표로 공석이 된 상무 자리 바로 아래 신설된 프로젝트 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한때 쫓겨났던 죄인에서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로 돌아온 것이다. 강서연을 향한 시선도 180도 달라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얼음공주라 부르며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경애와 존경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회사를 구한 숨은 영웅이었고 그녀의 차가움은 타협하지 않는 원칙과 실력의 증거로 재평가되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팀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서연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와 복수의 사명감이 사라지자 그녀를 둘러쌌던 단단한 얼음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의에서 가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고 후배 직원의 어설픈 질문에 예전처럼 쌀쌀맞게 굴지 않고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었다. 그녀의 얼음은 녹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따뜻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오후 지우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난간에 기댄 차에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비밀 임무가 끝난 후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좀 괜찮습니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연은 도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돌아보았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운 차가움은 없었다.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서연, 아니, 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아버지께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훈 씨 아버님께 진 빚을 우리가 대신 갚은 거라고. 그녀는 지훈을 향해 처음으로 아주 옅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수년간의 어둠과 슬픔을 딛고 피어난 작지만 강인한 꽃과도 같은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에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아내리는 듯했다.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지자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무실에서 얼음공주가 녹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희미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여름이라서 그런가 보죠. 날씨 탓입니다. 지훈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데요, 더워지기 전에 시원한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그가 제안했다.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캔커피 말고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옥상 정원을 걸어 나왔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동맹도 어두운 과거의 얽매인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헤쳐나온 동료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한때 그녀의 친절은 그에게만 향하는 비밀스러운 신호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웠던 그녀가 베풀었던 그 온기는 이제 두 사람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